리보 금리 조작 스캔들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던 2012년 우리나라에도 의혹이 있긴 있었습니다. 아니, 한국에서도 조작이 있었다고요? 결과적으로 보자면 의혹에서 그치기는 했어요. 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했거든요. 이 사건이 바로 2012년 CD 금리 담합 의혹입니다. CD 금리요? 네. 이 CD 금리는 은행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단기 금융 상품의 이자율을 뜻해요. 창희 씨,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자가 낮은 게 좋을까요? 아니면 높은 게 좋을까요? 아니,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줬으니까 당연히 이자를 많이 받는 게 이득이겠죠. 높은 게 좋겠죠. 맞아요. 이 CD 금리는 대다수의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으로 사용이 되곤 했거든요. 이걸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한다면 당연히 대출자들이 더 많은 이자를 낼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다면 이것도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의혹일 뿐이지만 당시에는 이 시중금리는 내려가는데 CD금리만 이상하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은행들의 담합 때문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무려 3개월 동안이나 CD금리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좀 이상하긴 하네요. 법적으로 처벌받진 않았지만 이런 사건이 생긴 이유라면 CD금리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아니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경우도 요즘엔 있긴 하지만 근데 한번 의혹이 생기면 좀 믿음이 가진 않을 것 같아요. 한국은행의 의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출 시장에 장단기 코픽스가 전면 도입되기도 했으니까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이 금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던 건 맞네요. 맞아요. 예. 이 영국의 리보 금리 조작 스캔들도 대한민국의 CD 금리 의혹 사건도 따지고 보면 이 중거 금리가 문제가 돼서 벌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실제 거래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이 제기된 거니까요. 이게 들어보니까 다 사람이 정해서 생긴 문제 같은데요. 예. 시스템이 없어졌으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볼 수 없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금융시장이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금리는 사람이 정해서는 안 된다. 그럼 누가 정해요? 사람 말고 거래가 정하게 하자. 거래가? 거래. 네. 좀 아리송한데요. 아리송하죠? 예. 네. 거래를 하기만 해도 뭔가 삐리릭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오늘의 금리는 이겁니다 하고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돈이 오간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걸 그대로 모아서 금리를 만드는 거예요. 조작이 불가능한 새로운 금리 방식, RFR이 등장한 거죠. 이게 너무 사건들을 연속으로 들으니까 뭔가 자꾸 의심하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믿을 수 있는 건 맞아요? 좀 의심할 수밖에 없으시죠? 네. 근데 예를 들어보면 창희 씨 핸드폰에 은행 어플 깔려 있죠? 네, 그럼요. 그 어플에 들어가기만 해도 누가 얼마를 보냈고 또 내가 얼마를 보냈고 대출금은 얼마나 갚았고 전부 기록돼 있죠? 그렇죠. 이게 클릭 한 번이면 내역을 싹 다 볼 수가 있죠. 네. 예. 그럼 만약에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뭐 아내 몰래 빌려줬다고 쳐봅시다. 그럴 일이 없을 텐데. 물론 상희 씨는 당연하죠. 상의를 뭐 충분히 한 후에 행동하시겠지만 만약에니까 네. 이 사실을 아내에게 숨길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거 모르겠네요. 이거 계속 숨길 수 있을까? 근데 아무리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자기야 거래 내역 좀 봐보자 라고 한다면 결국 탄로가 나겠죠. 그렇겠죠. 뭐 저는 그 전에 미리 다 얘기하겠지만 예. 근데 뭐 사실 뭐 거래 내역 보면 다 아니까 다 실토가 되겠죠. 네. 예. 이게 바로 실제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할 때 가능했던 이야기죠. 금융시장에서 진짜로 움직이고 있는 이 수백, 수천조 원의 돈이 모두 기록에 남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절대로 조작을 못 하겠네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중거금리, RFR입니다. RFR. 그럼 실질적으로 이전에 리보 금리랑 RFR 금리는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비슷한 점도 있나요? 리보 금리랑은 그냥 아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제가 계속 실제 거래 금액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기존 리보 금리에서는 금리
대충 이 정도겠지 하고 정하는 거라면 RFR 금리는 실제로 이 가격에 거래가 됐다더라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자 계산을 할 때 선행적으로 금리를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실제 거래 금액을 산출한 뒤에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네요. 리보 금리는 선행적으로 3개월간 금리를 미리 확정할 수 있었어요. 뭐 편리하긴 하겠죠. 하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자, 반대로 RFR 금리는 후행적으로 3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최종 이자 금액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시점 자체가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근데 이게 원래 맞는 거잖아요. 네, 그뿐 아니라 기본적인 신뢰도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면 리보는 약간 이런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데 아무 담보도 없이 빌려주는 상황. 그럼 빌려주는 입장에서도 많이 불안하죠. 그렇죠. 혹시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면 은행이 부도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 요소가 포함돼서 금리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 위험 부담으로 이자를 더 받는 거네요. 그럼 RFR은요? RFR은 국채 같은 안전한 담보를 맡기고 거래합니다. 못 갚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더 순수한 시장 금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단순히 이 시스템만 바뀐 게 아니라 좀 더 안정적일 수 있도록 룰을 만든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해요. 또다시 이 지상 최악의 금융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반을 탄탄하게 다진 거죠. 이제 좀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 아예 지금 180도 달라져 버린 거니까 이거는 뭐 안 믿을 수가 없죠. 그쵸. 예, 믿어야죠. 믿습니다. 네, 창희 씨, 아까 리보 금리 조작 스캔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축구에 비유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물론이죠. 예, 선수가 감독도에서 뭔가 공정한 페어플레이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거. 맞아요. RFR 금리도 같아지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감독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 기관이 존재해요. 뭔지 혹시 아시겠나요? 이거 느낌이 딱 오는데요. 예, 이름부터 약간 감독 느낌이에요. 혹시 한국예탁결제원? 맞아요. 혼란스러운 금리 체계가 변동되는 가운데 한국예탁결제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인터뷰를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 무위험지표금리 산출 공시사무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영미입니다. 리버에서 RFR로 금리 체계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과거 리보처럼 이제 사람이 추정해서 이제 금리를 만드는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실제 거래 기반의 새로운 증거금리가 등장했는데요. 이제 금융위원회의 지정에 따라서 저희 한국예탁결제원이 중요 지표를 산출하는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매일 금융기관들이 실제로 거래한 데이터를 모아서 그날의 증거금리인 코퍼를 계산하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코퍼는 대한민국의 RFR 금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럼 이 금리는 어떤 거래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코퍼는 국채나 통한증권과 같은 안전한 자산을 담보로 하는 이길물, 즉 하루짜리 레포 거래 금리를 사용하여 산출합니다. 이 거래 데이터를 매일 취합해서 가중평균 방식으로 금리를 계산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검증하는 시스템인가요? 앞선 사건들로 인해서 이제 데이터 수집과 검증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코퍼 산출에 사용되는 거래 데이터는 중개기관을 통해서 체결된 실제 레포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자동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이상치를 저희 직원들이 매일 점검하고 비정상적인 거래를 제외하는 검증 절차를 매일 거치고 있습니다. 산출된 금리는 매일 오전 11시경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 공시되며 연동 시스템을 통해서 전 세계 금융기관과 단말기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리보 금리 조작 스캔들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신경 쓰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두 번 다시는 금리 조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는 중요지표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독립 조직으로서 금리 산정 과정부터 산출 업무 규정까지 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해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해서 금리 산출 부서와 타 부서 간의 정보 교류를 엄격하게 차단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또 내부 통제 장치 역시 상시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듣기로는 말씀해주신 금리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외에도 다양한 정책 지원도 하고 있다고 하시던데요. 네, 맞습니다. 작년의 경우 검색 포털 사이트 내에 코퍼 공시정보 게시, 또 금융 사이트 및 경제신문 등 코퍼 용어를 등록하는 등 다양한 코퍼 홍보 활동들을 했었고요. 코퍼 연계 상품의 활성화를 위해서 코퍼 기반 채권의 이자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코퍼 기반 대출 상품 출시에 앞서서 중거금리의 공신력 제고를 위한 갖가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 실제로 RFR 금리 지표를 다루고 있는 분이 실제 시스템과 지금 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이건 진짜로 뭐 데이터가 말해주는 금리라는 것이 확실히 와닿는 것 같아요. 예. 이제는 금리를 믿는 것은 당연하고요. 누구나 검증된 수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좀 됐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질문이요? 네. 창희 씨, 이 금리 체계가 바뀐 것이 우리 삶에는 대체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그러게요. 사실 뭐 이런 사건을 들으면 뭔가 화도 나고 막 어이도 없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삶이라고 하면 조금 멀게 느껴지기도 해요. 예. 저한테는 뭐 솔직히 금리라고 하면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예. 근데 저도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요. 금리 변화가 우리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기업대출도 이런 중거금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요. 혹시 금리가 0.1%가 오르면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글쎄요. 근데 확실히 0.1%부터는 좀 체감이 큰 것 같아요.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대출에서는 이 0.1%가 이자의 몇만 원, 몇십만 원 단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좀 알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수치로 들으니까 좀 상당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쵸. 예. 저도 알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 이 누군가의 등골을 팍팍 휘게 할 수 있는 준거금리가 흔들리게 된다면 우리 생활도 거의 지진급으로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미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신혼집을 들어갔으니까 금리 변화를 체감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창희 씨, 주식 좀 하시나요? 네. 저는 주식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 관련 예능도 했었고 또 그 전부터 사실 저는 주식을 한 지 한 15년, 20년 다 돼가고 있습니다. 엄청 오래되셨네요. 네, 야. 근데 제가 하기는 오래 하는데 좀 똥손이 돼가지고 파랑불이 이렇게. 예, 뭐 계속 뭐 번개 없습니다. 정말. 주식에 관심이 있다면 무조건 있으실 것 같은데 최근 유행하는 파킹 통장이나 초단기 채권 ETF 같은 것들에도 준거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요? 아니 저는 사실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요즘은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매일 수익에 즉각적으로 그냥 준거금리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단기로 자금을 운용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금리 변화가 훨씬 더 유리하고 정교한 그런 수익 모델을 제공한다고 해요. 그러면 금리 변화가 이 실생활에서 혜택으로 우리에게 이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사실 우리 개개인에게도 영향이 참 크죠. 그런데 이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들도 돈을 빌릴 때 우리랑 똑같이 이 금리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개인부터 기업까지면 결국은 한 나라의 경제까지 가는 문제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금리가 올라가면은 기업은 투자를 줄이겠죠?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시장의 경기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경제의 흐름이죠.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금리라는 것이 우리 실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창희 씨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충격이었어요.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잖아요. 시스템이 이 정도로 허술한 적이 있었다는 것도 너무너무 놀라웠고 그걸 또 이용하고 조작한 금융 범죄가 실제로도 이렇게 많이 존재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쵸. 이 금리는 무려 전 세계에 약 350조 달러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숫자잖아요.
그 숫자가 신뢰를 잃어버리는 순간 금융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정말로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네. 예,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절대로. 네. 예. 현재 금리 산정 시스템이나 룰이 마련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이들의 상처도 있었고요. 불안함도 있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시스템을 명확하게 알고 지켜보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예. 이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나니까 이건 진짜 너무 이상한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다시 생각해도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 금리 시스템은 바뀌었지만 과거의 책임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헤이즈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이게 본인의 잘못뿐만 아니라 시스템이 잘못된 거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나쁜 놈은 확실한데요. 모두 듣고 보니까 또 그분의 잘못만이 아닌 거는 또 확실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뭐 그 금리 조작에 가담하고 시스템에 오류를 내버려둔 전체의 잘못이잖아요. 결국 이 사건은 금리라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숫자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왔는지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지금은 데이터로 검증되는 금리 체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그 신뢰가 당연한 거는 아니라는 거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금융시장이 투명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RFR 금리 시스템을 함께 지켜보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믿고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